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의 지능화 시대에서는 디지털 혁신이 사회 전 분야의 필연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일상에서도 쉽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서비스를 접하고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편하게 즐기는 시대죠. 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열쇠, 문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문화정보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한국문화정보원에 관해서 다소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2002년에 설립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정보화 사업들을 발굴 추진했고요. 네. 또 정책 개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편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정보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데이터를 기획 개발해서 발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개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그런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혁신 서비스들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AI나 빅데이터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잖아요. 네. 이게 문화랑 같이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아마 지금 일을 하고 네. 계실 텐데 2020년 10월에 취임을 하셨죠. 네네네. 굉장히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취임을 하면서 저희 문화정보원이 그동안의 문화정보화를 위해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때 2020년 10월에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이런 시대에 문화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정원의 위상과 역할 부분들을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정원이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문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21년 4월에 저희가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이라고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만 선포한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맞는 전략과제를 저희가 3대 전략과제를 세웠는데요. 어떤 거 세우셨어요? 그 전략과제를 저희가 이제 이데아 비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게 3대 전략과제라 하나는 문화정보 서비스 진흥화, 또 문화 데이터 생태계 조성, 그리고 또 디지털 기반 확대. 이 세 가지 전략 과제의 영어 표현을 약자로 써서 저희가 이제 이데아, IDEA 이렇게 이데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데아는 저희 문정원이 생각하는 어떤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향에 관한 그런 이데아가 보통 이상향 이런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저희가 이루고 싶은 이상향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현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뜻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 지으셨다. 누가 지으셨는지.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었고요. 이데아라는 거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네. 문화정보화에 대한 부분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부분을 웹진으로 또 최초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웹진이 발간되고 있는데 그 웹진의 이름도 웹진 이데아입니다. 정말 애정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네. 문화와 관련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요새 이 한국문화정보원이 국내를 넘어서 중국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만든 전통문양 3D 데이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통문양 데이터 때문에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이 더 알려지고 국민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전통 문양을 이렇게 데이터에서 3D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현을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전통 문양 하면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뭐 도자기 같은 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통 가옥의
뚝짝, 맞아요. 문살, 처마 창살 뭐 네. 이런 데도 있고 뭐 구름문, 연화문 이런 식으로 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산업이나 디자인에서 활용을 하고 싶으면 그게 그냥 그 상태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그 문화정보원에서 전통 문양을 2D, 3D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D 같은 경우 데이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운을 받아가고 계시는데 이거를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 공간과 게임, 그다음에 영화, 광고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통 문양을 메타버스 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왜 하게 됐냐면 메타버스는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초등학생부터 어린이들부터 메타버스 공간에서 놀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는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더 재밌고 더 좋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에서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필요로 하지만 쉽게 만들기 어렵고 네. 또 만들려면 예산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주면 메타버스의 창작자나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부분들이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구축해 놓으면 가치가 높고 그렇죠. 또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잘해왔던 전통 문양으로 잡아서 메타버스로 구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넷플릭스의 킹덤 네. 시리즈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고 그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그 궁궐부터 해서 우리 한옥도 관심 있고 거기에 있는 우리 의상들 그리고 뭐 갓덤이란 표현처럼 한국 갓도 네.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킹덤을 보고 좋아하신 분들이 뭐 게임에서 구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들 창작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소재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으면 더 많이 활발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우리 전통 문화가 이만큼 파급력을 갖고 중요도가 있을 때 공공에서 이런 거를 메타버스 컨텐츠로 기획해서 개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콘텐츠로 그 전통 문양, 그다음에 한옥, 그다음에 한복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 콘텐츠로 구성을 해서 개방을 했더니 저희가 문체부 사이트에도 개방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작자나 개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개방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죠. 전 세계 한 90%가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라는 그런 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개방을 했거든요. 활용도가 좀 높게 나왔나요? 이게? 네, 창작자 개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다 직접 개방을 하니까 엄청난 호응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2달 전에 개방을 했는데 한 40만 건 정도 와. 다운을 받았고요. 이게 저희가 디지털 에셋이라고 해서 10종을 개방을 했는데 그 안에는 예를 들자면 저희 목관화 하나를 개방을 한다고 해도 네. 목관화 에셋 안에 지붕 따로, 기둥 따로, 벽체 따로, 뭐 바닥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요소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의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운을 받았으니까 합하면 한 1억 7천만 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K컬처가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그 위상을 더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서 이 전통 문양 데이터가 이제 무료로 개방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뭐 게임 정도나 유료가 아닌 무료로 개방되는 걸 봤지 제가 이게 무료로 이런 것들이 개방되는 사례를 많이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신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게임 개발자나 뭐 창작자 분들이 정말 무료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아니면 처음 샘플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맞아요. 후에는 돈을 받는 거 네. 아니냐라는 한데 100% 무료가 맞고요. 네. 이렇게
공공에서 저희가 저작권을 해결하고 원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제작한 부분들을 공공 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공공 저작물은 정부나 기관 자치단체 등이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해결해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공공 저작물 같은 경우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 외에도 공공 저작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다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공 저작물은 모두 무료로 개방되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요. 또 공공 누리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개념 저는 좀 생소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공공 저작물들을 사용하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출처 표시는 꼭 하셔야 되고요. 공공 누리 제도는 그래서 이런 공공 저작물들을 많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국가적인 제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공공 사이트들을 보시면 공공 유형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이 마크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픈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의 범위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데 1유형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이거를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 저작물로 변형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게 이제 1유형입니다. 4유형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네. 변형은 할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게 이제 4유형이고요. 2유형, 3유형은 하나는 이제 상업적 이용이 안 되고 하나는 변형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유형하고 4유형까지 어떤 유형인지 확인을 하고 그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공공 누리 제도가 없을 때는 저희가 이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일일이 이게 저작권이 해결된 부분인지 네. 이거를 그 원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다 개인이 확인을 하고 문의라는 절차를 허락을 받고 이렇게 거쳤어요.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번거로웠네요. 네, 그렇게 번거로웠는데 이제 공공 누리 제도를 하면서 그냥 공공 유형 마크가 부착이 되면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공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뭐 사이트나 홈페이지 통해서도 다 받을 수 있지만 네. 문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누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 음원, 영상, 뭐 그다음에 이미지, 글꼴 등 다양한 공공 저작물이 있으니까 이게 공공 누리라고 치면 되나요? 네, 그냥 공공 나오나요, 누리로 사이트가? 정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제 IP나 이런 지적재산권이 요새 워낙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공공 저작물 활용하시려면 공공 누리 부착 유형 크게 4가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조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저작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공공 저작물 개방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 어떤 것들 또 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디지털 전환되고 창작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작권이 확보될 거다. 저작 권리가 해결된 저작물을 봐야 되고 2차적 저작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창작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해결된 공공 저작물들이 좀 많이 개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된 공공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공공에서 저작물을 생산할 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처음부터 권리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이나 단체, 정부 자치단체 등에다가 이런 저작권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작권이 이미 제작된 저작물 같은 경우에 권리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권리 처리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희귀 동식물도 있고 네. 자연 명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요번에 새로
촬영을 해서 네. 저작물로 만들어서 공공 저작물로 개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옛날 뭐 저희 전쟁기념관이나 뭐 육군박물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저작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품질이 저하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작물 같은 경우는 재촬영을 하거나 디지털 복원을 하거나 하는 디지털 전환 구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제주영상문화진흥원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네. 제주도에는 세계 자연유산들이 많거든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런 부분들이 사진이 좋은 퀄리티의 사진이 있으면 내가 뭐 SNS를 하던 창작물을 만들던 글을 쓰던 뭐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다시 촬영을 해서 뭐 성산 일출봉부터 아직 그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동굴까지 와. 네, 새로 촬영을 해서 고품질 저작물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많이 발굴을 하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 문정원도 계속 지원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솔깃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뭐 개발자, 창작자라는 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요새는 뭐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도 뭐 어떤 창작 활동도 하시고 개발 활동도 하시는 직장인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말 유용한 정보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저작권 확인도 하실 수 있고 활용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반 국민분들도 한 번쯤은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요, 이 전통문양과 같은 공공 저작물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봤는데, 정말 뭐 개발자분들, 창작자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혹시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라거나 뭐 사이트가 좀 있을까요? 공공 저작물들은 뭐 창작자,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안심글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공공 저작물에는 사진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음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글꼴을 네. 저희가 디지털 폰트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새는 폰트도 돈 주고 사야 되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곤경을 처하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지금 저희 안심글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글꼴이라서 저작권이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 안심글꼴은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책을 만드시거나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PPT 자료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도 안심글꼴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글꼴 같은 경우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한 지금까지 75만 건 정도가 다운을 받을 만큼 와. 인기가 굉장히 네. 있었고요. 그리고 안심글꼴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 받아서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하고도 협약을 맺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저희 한글 프로그램에도 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S하고 어도비와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네. 해외에서도 그 MS 프로그램에서도 안심글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 같은 저작 도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심글꼴입니다. 네, 활용도를 높여 두셨네요, 확실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제가 사실 저는 이게 문정원에서 하는 사업인지 몰랐는데 네. 제가 전시나 공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화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또 문정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문화포털은 이름 자체가 이제 문화포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문화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문화에 대한 정보가 유형별, 뭐 지역별 이렇게 분류돼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있는 위치를 기반해서 내 지역 주변의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 정보에 대한 지식 아카이브 서비스도 새로 오픈을 했고요. 또 문화복지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문화 포털 안에서 그런 문화복지 혜택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코로나 시대 때는
저희가 문화생활을 밖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할 수가 없었죠. 문화 공연 쪽에 타격을 엄청 받았죠. 네, 그래서 이 문화생활을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문화 동영상들을 한데 모아서 저희가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기관에 찾아가면 다 있겠지만 그 집콕 문화생활 사이트에 보면 뭐 어린이를 위한 거, 뭐 국악인 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볼 수 있어서 그 코로나 시대에 집콕 문화생활도 많이 이용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저희가 집콕 집박 문화생활을 해서 온라인 문화생활, 오프라인 문화생활 다 공개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집안에서 누워서도 편하게 이런 전시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문화 포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을 하는데 요새 날씨도 좋고 또 남녀분들 뭐 가족 단위로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려고 하는데 전시 관련한 공연 관련한 정보 정말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는 체크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문화 포털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문정원의 사업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외에 혹시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니까 네네.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네. 현대미술관에도 혹시 방문을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종종 갑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보면 로봇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네. 눈 동그래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네. 이렇게 전시 길도 알려주고 네, 맞습니다. 해설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인공지능 전시에서 저희 그 로봇이 바로 QI라는 이름인데요. 네. 이제 그 QI 로봇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해서 뭐 현대미술관, 도서관, 그다음 국립극장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에 저희가 한 22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정원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 전시 해설을 해주시는 해설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 해설을 들으려면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인원도 정해져 있어요. 네, 인원도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시 해설 듣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저희 그 QI는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네. QI를 통해서 각종 문화해설 전시 해설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QI가 기특한 부분이 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아, 다국어 서비스도 시행을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 듣기 위해서 저희가 수어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동행 안내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눈높이 어린이 해설도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전시 해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QI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 문화라는 게 특정 개인이 누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또 뭐 해외에서 놀러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 우리의 문화를 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QI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외국어도 해주고 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준다라고 하니까는 문화 발전에는 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고 또 QI가 이제 챗봇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응답도 가능하고요. 네, 길을 찾아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인사를 하면 받고 표정이 변하고 하니까 네. 또 약간 박물관의 마스코트 같은 역할도 QI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전시해설 로봇이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외에 또 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소득공제와 네. 관련된 부분, 이 이야기 좀 짚어주세요. 저희가 뭐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를 쉽고 편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도 서비스하고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근데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것이 말씀하신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들이 문화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저희가 소득공제 시에 이렇게 연간 한도를 두고 추가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활동은 우리가 도서 구입에 관련 비용,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연 관람료,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같은데 입장료, 그리고 신문 구독료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가운 소식은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추가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는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는 문화비에 대해서만 연간 100만 원 이제 추가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연말정산 하실 때 네. 보면
대중교통 이용료랑 전통시장 있어요. 사용료도 있잖아요. 네. 그게 각각 이제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통합해서 300만 원으로 이제 추가하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뭐 전통시장은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봤는데 체육시설에 관해서도 네. 이게 소득공제 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문화라는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공연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분야가 좀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야를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소득 공제다 보니까 또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나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어느 것이 이제 가장 급선무고 또 국민한테 유용한지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료나 뭐 체육 관람료나 뭐 이런 것까지 확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나 이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대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문화 소비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실제로 문정원에서 분석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수치화라거나 뭐 통계라거나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이런 행태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문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을 해야 또 문화 정책을 잘 세울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문정원에서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가적으로 지정된 문화 분야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아까 저희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문화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네. 이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또 참여를 해서 뭐 예를 들자면 호텔스닷컴이나 레드테이블 같이 뭐 숙박 정보, 요식업 정보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민관이 다 협력을 해서 국민들한테 유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분석해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분야가 국민들이 희망을 하는지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전후에 또 문화 소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문화 상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또 방문하는 방문지나 방문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분석을 했고요. 좀 유용한 부분들은 한류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외국 그 현지어에서 SNS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한류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하는지 부분들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건 해외 문화 홍보원이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보고서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국민한테 유용한 정보인지를 보고 잘 분석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 게 이것도 저희 문정원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정원이 생각보다 참 많은 일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좀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문화 저변을 넓히는 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를 좀 보고 있는데 정말 요즘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디지털 전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이제 문화가 디지털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시점에 놓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전의 혁명, 저희가 정보혁명 시대에도 네.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저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동시에 글로벌한 파급력과 확산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봐야죠. 예, 문화 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제 디지털 전환한다라고 하면 보통 문화는 다양한데 문화는 뭐 아날로그적 감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해?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단순하게 아날로그적인 데이터를 디지털로 저장하거나 변환하는 거는 예전 개념의 이제 정보의 디지털화의 개념이었었고요.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어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트랜스폼 자체가 폼을 바꾸는 거죠. 형질을 전환하고 완전 다른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차원의 비즈니스가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 우리가 창작하는 데 있어서 문화를 창작하는 기술과 방식과 소재가 다 달라지고요. 문화를 누리는 것도 저희가 플랫폼과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누리고 소비하는 부분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문화를 나누는 소통하는 상호작용하는 것들도 SNS 디지털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분야가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차원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디지털 전환을 하면 크게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공연을 봤을 때 네. 오프라인하고 그 온라인하고 분명 차이는 있지만 온라인 공연에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일시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프라인은 또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한국에서 저쪽 미국에 있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선상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글로벌 차원의 확장성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OTT를 통해서 이 지상파였으면 그만한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OTT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이 나눠지고 있고요. 우리 방탄소년단 같은 자랑스러운 K-팝도 네. 그런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SNS를 통해서 파급력이 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자랑스러운 K컬처에 네. 디지털 날개를 달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는 거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확장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와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데 창작하는 데 있어도 지금은 뭐 AR이나 VR이나 뭐 우리 방송 장비만 보더라도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맞아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창작하는 데서도 그렇고 문화를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플랫폼도 다양하고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고 참여하는 부분도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와 또 새로운 가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쉽게는 저희가 OTT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추천 서비스나 알고리즘도 영향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나의 관심사들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문화 개인 비서 같은 부분들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문화를 디지털 전환으로 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화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이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이 문정원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취임하시고도 계속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천과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네. 문화라는 거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쉽게 체험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국가 예산을 봐도 문화 디지털 예산이라는 부분이 21년하고 23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가되는 게 예전에 뭐 정보 시스템 플랫폼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AR, 뭐 인공지능 서비스, 뭐 실감 콘텐츠 같은 식으로 콘텐츠적인 부분들도 이제 확대가 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집계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와 예산하면은 저희가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하느라고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국실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죠. 어떤 규모로 어떤 분야가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집계가 돼야 또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떻고 부족한 부분이 어떻고 또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고 부족하면 신규로 발굴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종합적인 파악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저희가 문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종합 계획을 이제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문정원은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조직도 개편을 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전담팀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고요. 네. 또 문체부에도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말씀을 잘 드려서 문체부 자원에서도 준비를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문체부에서 이제 디지털 혁신 포럼을 최초로 개최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하고 중요성을 공유를 했고요. 네. 또 관련된 교육도 계속 시행을 했고 또 디지털 자원이 얼마나 되고 또 디지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연구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 4월 28일에 드디어 문체부에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추진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담 부서뿐만이 아니라 문체부 국실이 다 참여해서 다 노력을 한 결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행과 세부적인 추진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이제 현 정권에서도 이제 국정과제 중 하나로도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 디지털 문화 전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산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제 계획 수립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반갑게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첫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한국문화정보원이 디지털 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디지털 관련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사전 협의를 하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나 컨설팅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수준 평가를 하는 네. 디지털 사업에 대한 이제 전 주기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저희 공무원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디지털 역량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같이 동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일종의 약간 콘트롤 타워처럼 여러 가지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신 만큼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또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혹시 직접적으로 이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건 없나요? 저희 문정원이 하고 있는 네. 사업들이 다 디지털 혁신 관련 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3대 전략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3대 전략 과제가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정보 서비스 진흥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뭐 QI 같은 부분도 있고 네. 문화 포털 그리고 뭐 메타버스 그 콘텐츠 구축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도 많이 수집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방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도 하지만 문화에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저희 문화 공공데이터 광장이라는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 문화에 대한 정보는 지역 문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각자 산출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공유돼야 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준비하는 것 중에 메타버스 관련된 공유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저희가 생산한 것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공공에서 생산한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걸 내가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목록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분류가 될 수 있어서 메타버스 컨텐츠들도 개별 기관이나 개별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문화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사실 이 키워드가 굉장히 거대한 담론처럼 느껴져서 좀 이게 먼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뭐 안심 글꼴이라거나 뭐 QI라거나 문화 포털이라거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마 이거 보시면서 느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화 생활의 저변도 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이렇게 문정원의 여러 가지 성과만큼이나 또 한 가지 자랑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문화정보원이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 친화 기관으로 6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족 친화적 제도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꾸준히 힘쓰고 계시는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사업을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많이 진행을 하는 게 저희 구성원들이 행복한 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일을 하는 직원들이 행복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많이 미팅을 했어요. 문정원에 이렇게 다니고 계신 분들.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애사심이 있으시고 네. 기관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문정원의 자랑입니다. 네, 그게 네. 아마 이런 거에서 나온 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가족 친화는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문정원이 2017년에 최초 인증을 받고 2년마다 갱신을 했는데 세 번째 갱신을 해서 6년 연속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뭐 다른 기관도 많이 하시겠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출산과 동시에 시행을 해서 지금 여성 출산자들 같은 경우는 100% 다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출산 휴가라든가 뭐 임신기 단축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네. 또 가족 돌봄 휴가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율출퇴근제를 시행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하시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네. 아이 뭐 어린이집 픽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 하원 시간에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본인에게 맞게 좀 유연하게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 직원의 한 30% 정도가 지금 자율출퇴근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실제로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또 문화정보원이 문화 관련 기관인 만큼 또 가족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가정의 날 때 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가족 친화적인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또 드는데 뭐 업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도 굉장히 크게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원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2년 7개월 바쁘게 지금 달려가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실무자분들이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매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추진력이 좀 어디서 나오세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어떤 곳을 우리가 같이 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 직원들이 굉장한 열심히 하는 부분이고요.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 공공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이제 방송 콘텐츠 쪽에서 일을 했는데 이 방송자회사에서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을 이벤트 기획 연출부터 해서 공연 전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뭐 매니지먼트나 출판, 방송권 유통, 방송과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실무 역량이 굉장히 탄탄하시고 거의 다 해보셨네요. 그러면 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네. 이제 했는데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플랫폼들의 경험과 그것에 따른 홍보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문화 현장에서 콘텐츠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저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도 공공 영역에서 또 정책적인 부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문화 행정과 문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보람과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이제 콘텐츠 현장에서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리터러시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사실 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문해력으로 많이 되는데 저는 문화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나 뭐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이해를 하려면 내가 문화를 많이 접해야 되고 네. 내가 많이 누려야 되고 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경험을 나누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고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문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들이 이런 문화 리터러시를 함양하는데 굉장히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문정원이 문화를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고 문화 디지털 전환을 전문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이런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지와 뿌듯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 하면 이제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람 있고 즐겁기 때문에 다 같이 달려가자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면서 원장님이 정말 문화와 관련된 부분, 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애정이 있구나라는 게 막 느껴졌어요. 정말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끝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 문정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화 디지털 혁신 계획이 기본 계획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문화 디지털 혁신 통합 지원센터를 잘 운영해서 이 부분들이 효과 있게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저희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통 문양 콘텐츠 같은 경우 새롭게 또 구축을 해서 더 효과적이고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저작물 같은 경우도 올해는 시도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그 분야나 규모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이데아 비전이 그냥 이데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정원의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국민들이 아하라고 할 수 있도록 이래서 문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했구나라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문정원의 구성원 한 명으로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K컬처 지금 사랑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뜨겁고요. 관심도도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문정원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 한국문화정보원의 활동을 저희 센토크에서 응원하고 앞으로도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영의 센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